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심 교통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에 출석해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그동안 유류분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악의 인플레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종전 대비 6%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109% 달하는 등 20년 내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건설노조는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 뒤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결해서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지금 건설노조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던 건설노조는 밤샘 노숙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이 시위를 벌인 곳은 서울시 광장을 비롯해 대한문, 청계광장, 인도 등입니다. 노숙 시위는 각 지구에 따라 구획에 맞춰 사전에 준비한 침낭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행사가 끝난 뒤 확성기 등을 통해 노숙이 불가하다고 경고했지만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노숙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집회를 벌였습니다. 집회는 숭례문부터 세종대로까지 이어지는 5개 차로를 통제한 채 이뤄져 퇴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상경 이틀째인 오늘도 도심 집회를 이어갑니다. 노조원들은 오늘 낮 12시부터 경찰청을 비롯해 4곳의 사전 집회를 연 뒤 삼각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숭례문 오거리에서 동아면세점 일대 본 집회를 열고 1박 2일 집회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밤샘 농성을 한 광화문 노상에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인근 편의점의 소주는 매진이 될 정도였는데 소란을 피우는 조합원들을 향해 주변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의 편의점.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캔맥주와 음료를 담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한 남성이 양팔 가득 캔맥주를 쓸어갑니다. 소주는 냉장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대신 양주를 집어들었습니다. 1박 2일 노숙 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가 시위 현장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자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가는 대신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도 포착됐습니다. 거리 곳곳엔 조합원들이 버린 소주병과 맥주캔, 담배꽁초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청과 광화문 주변 인도에 돗자리와 침낭을 펼쳐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중간중간 텐트도 눈에 띕니다. 어제 경찰은 오후 5시 이후 집회는 불법이라며 경고방송을 했지만 노숙 시위를 강제 해산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광화문 일대 8개 차선 가운데 5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 시위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왜 이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회를 벌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사에 오는 과정에서도 바로 앞에 지금 1박 2일 지금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통지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이분들이 옷을 많이 입고 있었는데 등에서는 윤석열 그 정권 퇴진이란 네. 그 조끼를 입고 있고 예. 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양모 열사의 어떤 그 정신을 승계하자라는 그런 그 구호가 붙여 있었는데요. 예. 지난 1일 날에 그 강원도에서 이 건설 노조의 간부가 분신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결국 그 당시에 법원 그 경내에서 예. 그와 같은 일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어떻게 보면 공동 공갈로 수사를 해서 한 8천만 원 돈을 받은 혐의로 해서 수사를 받고 나아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다라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면서 네. 그 분을 열사로 규정하고 그 열사의 정신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항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총파업을 좀 결의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집회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로 인한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교통상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노조가 이틀간의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허가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위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야간 1박 2일간의 농성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원칙적으로 일몰 후에는 야간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번 건설 노조가 1박 2일간의 어떤 집회를 예정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변칙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이태원 추모문화제. 그러니까 이태원 추모문화제는 우리가 추모라는 것은 어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추념이라든지 기념이라든지 어떤 관혼상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이 부분, 추모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행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허가할 수밖에는 그러니까 없는 방법인데 약간 이제 변칙적인 방법으로 편법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건설 노조가 하는 것은 야간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것은 점거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이태원 추모 문화재 형태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장 화면이 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어젯밤 상황이죠. 어젯밤 상황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현장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노조원들이 밤새 이제 앉아서 335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리포트에서도 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됐고, 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추모를 하려고 하면은 의관을 정제하고 네. 마음으로 추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 관련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만 피워도 요즘 과태료가 처분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노숙을 하고 나아가서 이 촛불 문화제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숙을 하고 거기에서 술판을 벌인 그런 모습이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대의 명분이 있다고 하면 그 명분에 맞는 집회와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명분에만 집착해서 실질적인 그와 같은 그 집회에 관련되는 집시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련된 질서 유지에 관련된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명분조차도 상당 부분 희석되고 나아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경찰이 계속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입건을 통한 사법 절차도 지금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해산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건설 노조에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농성을 이어간 거거든요. 네.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상으로 조금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어떠한 우리가 과거에 보듯이 어떤 폭력적인 집회라든지 폭력적인 시위 방법을 행했을 때는 강제 해산이라든지 어떤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해산시키는 방법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든 간에 편법적인 집회이긴 합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허가된
일반화된 집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유로 해가지고 이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뭐 건설 노조가 돌아가신 본인들의 동료를 위해서 어떤 추모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노조원들이 어떤 술판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띄면 본인들의 명분조차도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조 차원에서 뭐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야 뭐 본인들의 충분히 뜻을 관철하기 위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방법상의 문제를 삼고 싶지 않지만은 어떠한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금 이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한강 시민공원에서 술판을 벌리고 거기다가 노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장 와서 관리인이 와가지고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한 중심인 광화문 그리고 그 서울 그 시청 광장 앞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앞으로 지금 서울시민공원과 다른 한 그 남산공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저기는 그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왜 우리만 그래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 법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차 첫 그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비롯해서 연금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노동개혁에 있어 가지고는 법 질서 유지, 법치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동운동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뭐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어떤 질서문란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경찰은 왜 어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야간에 잘못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뭐 더 큰 불상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 수집은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그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녹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증거 부분 상당 부분 획득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집회와 관련되는 질서 유지자 내지는 집회 주최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설노조 이제 오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는 31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하투, 그러니까 여름 투쟁까지도 계속 이어갈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어서 정부와 노조가 조금 좀 크거든요. 특히나 농부가 이제 건설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엄정하고 지금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금속노조 같은 지금 건설노조라든지 금속노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강경 노조거든요. 근데 노조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투쟁 방식을 취하는 노조인데 저는 지금의 노조의 어떤 그 방법 이것은 조금 너무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을 뭐 지난 화물연대 노조 때도 봤지만은 뭔가를 멈추고 뭔가를 어떤 파괴하고 어떠한 것을 깨부수고 이런 방식은 지금에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시위 방식이라든지 시위의 어떤 명분도 어떠한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방법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본인들의 명분이라든지 실리, 노동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그다음에 저는 노조의 태도도 필요하다.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정부도 노조도 지금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계속 커가고 있는데 조금은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 경찰에 출석해서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귀가했습니다. 네, 경찰은 마약 5정에 대한 투약 경위를 캐묻고 같이 투약한 혐의로 지인 1명도 조사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시간 30분에 밤샘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 씨가 오늘 새벽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들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월 첫 소환 당시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마약 5종을 투약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유 씨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물론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대마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첫 조사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와 대마 흡입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코카인 투약은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유 씨의 최측근 A 씨도 마약을 같이 투약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총 4명의 지인이 마약을 도운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배우 유아인 씨가 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 21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는데, 자 변호사님 이번 건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결국 1차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진술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하고 그 추가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하나하나 묻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예.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사, 밤샘 조사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 12시간 조사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해서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했다고 해서 거의 21시간 한 그러니까요. 그 수사를 했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죠. 이 맥락은 뭐냐면은 계속 앞으로 2번, 3번 나오기보다는 한 번에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그 유아인 씨 측도 보였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수의 그 혈액이나 관련되는 그 조사하는 결과 마약류를 한 5가지 정도 지금 투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투약 경로와 그 약품을 그 취득한 경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나아가 혼자 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공범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수사가 상당히 길었고 나아가 수사가 끝난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유아인 씨는 당초 이제 지난 11일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재진이 많다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상당히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국가기관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오라고 하면 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취재진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공개 소환 원칙, 비공개 소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금 취재진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보이고 기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예정된 소환 일자에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본인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전국에는 코로나가 걸린다거나 그러면 뭐 소환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공개로 가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것을 뭐 비공개 소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유아인 씨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영화 속에 살고 계시나? 과거 비슷한 뭐 베트남의 영화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역할이었었는데 똑같은 역할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마약이라든지 상당히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 소환이든 비공개 소환이든 응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아인 씨에 대한 마약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 네. 다른 마약 사건들과는 좀 달리 이 수사 과정이 좀 길어지는 듯한 인상이 있거든요. 왜 유아인 씨에 대한 수사는 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결국 유명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만사 무사튼튼 예. 경찰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수사를 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사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불악이라고 해서 높은 네. 사람이건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판의 격언에 있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수사가 특히 지연되면은 증거가 인멸되고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백을 하려다가도 마음이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미 좀 늦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어제 있었던 그런 수사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한마디로 수사는 지금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이 이제 조만간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지 여부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근데 이제 본인이 유명이기 때문에 어디 도주 우려라든지 예. 증거 인멸의 우려는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요. 모바일은 이미 검사가 끝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 제가 볼 때 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저는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재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정 상속인들이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구 씨의 사망 후 20여 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 같은 경우 상속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추진됐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러한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 하지만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구 씨의 친모는 딸의 재산 4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때문입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유류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첫 공개 변론을 엽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른바 폐륜적인 상속인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이 유족들의 기초 생계를 배려하고 있고 또 상속 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준금리를 100% 가까이까지 끌어올리는 극단적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무상복지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식소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Nuestra única comida es la de acá. O sea que yo a veces no como para guardarle un poco de comida a la nena para la noche. 뛰어버린 가격에 음식도 생필품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집어들지 못합니다. Yo vine la última vez, el morrón ya lo pagué 300 pesos el kilo. Está medio kilo 300. 아르헨티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09%를 기록해 1991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97%로 인상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달러 보유량 확보를 위해 중국 위안화 결제 확대도 추진합니다. El gobierno está trabajando en todas las diferentes variables, tanto para bajar y que descienda de alguna manera la inflación, como para sostener los salarios.
경기가 나빠진 배경엔 정부의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동결과 현금 지급 같은 정책을 추진했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돈도 마구 찍어냈습니다. 부작용으로 나타난 살인적인 물가에 다급해진 정부가 극단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출시 이후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AI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만 CEO는 증인으로 출석해 규제를 통해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은 미국의 자유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을 여러 곳에 쪼개서 입금한 정황을 확보하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클립을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업비트에서 출금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여러 개의 코인 지갑에 쪼개 입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를 수만 개씩의 쪼개기 거래했다는 건데 업계에선 김 의원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 계좌로 자기 자산을 거래했다면 굳이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단 겁니다. 개인이 갖기는 너무 규모가 커서 뭐 재단이나 이런 거로 좀 추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그거는 추적을 해봐야 될 거가. 검찰은 위믹스 사기 고소건도 김 의원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고의로 공시도 안 한 채 위믹스를 대량 유통해 상장 폐지됐다며 장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파악 등에 집중하면서 코인 매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대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당 진상조사단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당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탈당 후에도 민주당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남국 의원이 거듭되는 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아직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닷새 만에 사실상 멈춰섰고 지도부의 늑장 대처로 김 의원을 징계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규 21조의 징계 절차 개시 요건에는 직권조사 명령이 발령된 경우가 적시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면서 이 요건이 충족됐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게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다니 지난주 금요일 날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또 쇄신을총 결의문에 윤리위 제소가 빠진 것도 이 대표의 측근 감싸기였다며 이재명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징계가 불가능했다며 윤리위 제소도 찬반 의견이 많아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대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누굽니까? 자타고 공인하는 참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옛말에 읍참마속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요? 자기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자, 저번 들으셨는데 물론 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 뭐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이 위기를 대처하는 민주당의 이 시각과 어떤 그 행태가 과연 좀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정당은 신속하게 이 위기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 사건이 불거진 때 바로 당이 좀 지도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쇄신 의총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태를 마치 뭐 당내 어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입장이 갈리는 어떤 계파 간의 대결 문제로 그렇게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걱정하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시각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단지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어쩌노 이거를 떠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 김남국 의원 문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납득이 되도록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계속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좀 그런 강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할 당시에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탈당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리포트를 보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단에 조사하라고 했으면 이게 진상조사가 이제 시작된 것 아니냐, 착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가 이제 그 징계 절차의 개시냐 여부에 대해서는 다퉈지고 있는데 사실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징계 개시하고는 다르겠지만. 근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를 해놓고도 탈당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은 금방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실장도 했고 뭐 7인의 소위 7인의 멤버로서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좀 옹호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탈당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탈당을 용인했다는 것은 사실은 진상조사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탈당이란 말이죠. 이것은. 그럼 진상조사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도움되라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김남국 의원께는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의무 이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당에 대한, 당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보유 경위나 이것은 자산 증식 과정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상임위 과정에서 다른 짓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징계 절차 개시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도 못하고 진상조사도 못하고 국회 윤리위 회부도 못하고 이게 이런 정당이 자정 기능을 떠나서 이것은 공당으로서의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의 조치치고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계속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의원과 진상조사단 측의 입장을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협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진상조사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김 의원은 뭐 협조를 다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상조사단의 이제 이용우 의원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지금 뭐 김 의원이 뭐 거의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투로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의 위원회 이용우 의원도 얘기했고요.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은 자료를 다 냈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떳떳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진상조사단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국민들 보기도 그런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지금 진상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탈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이걸 과연 강제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당내 진상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손에도 넘어가서 거기에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었을 당시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에 자료를 내고 협조를 해야 되고요. 당에서도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조사든 아니면 윤리심판원의 어떤 새로운 절차든 뭔가 김남국 의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자, 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미 탈당한 상황인데다가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 이 말은 결국은 나 더 이상 당의 진상조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저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의 방어권이라는 개념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에 제출할 자료가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사의 방어권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협조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사 대상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상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재죠.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당내로 좀 이 진상조사단 활동 범위가 옮겨져야 된다. 예컨대 당내에서 입법 과정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검찰이 들여다보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에 어떻게 공동 발의가 됐고 그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경위 예컨대 뭐 청원이 들어왔는지 입법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래서 입법 과정이죠. 과세 유예 조치나 게임산업법의 개정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입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 조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 시점에서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예, 자,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한동훈, 김남국 참 서로 다른 사람이 참 호흡이 좀 잘 맞다. 좀 웃음까지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걸 얘기를 했을까? 뭔가 검찰의 기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주장은 뭐 크게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또 왜 나를 탓하느냐 하면서 또 반박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이 계속 뭐 한동훈과 김남국의 뭐 이런 말 주고받기 그러면서 그 전에 뭐 어떤 이런 그 또 상임이나 이런 것들에 나왔던 이런 거를 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하나 해프닝으로 끝나고요. 이제 본질이 어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이 이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가 상당히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당시의 바다 이야기 사건과 좀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믹스라는 게 게임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거든요. 위믹스가 이제 게임물 내에서 이용되는 걸 어떤 기재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 게임장 있잖아요. 이거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게임장에 게임 하는데 게임 머니가 생깁니다. 경품이 생기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박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연히 얻는 어떤 점수를 갖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일을 안 해요. 거의 다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이 생기면서 사행성 규제를 더 강화한 겁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이 지금 P2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거기 게임 이용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품 등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2이거든요. 그 코인이 저거를 유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또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게임 이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점수나 경품 등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다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온 사회가 겪었던 사행성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본인은 만약에 이게 입법 활동에 어떤 부탁을 받았거나 연관이 된다 그러면 본인은 치부를 하고 사회는 온통 사행성 공화국으로 몰아놓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 장제원 위원장과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보안 컨트롤 발생하기 없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적인 그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적인 아니 현안지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에?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못 줍니다.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자, 이성만 의원은 이제 돈봉투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제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왼쪽으로 옮긴 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성만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관을 먼저 탓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 물론 자리를 바꿔서 질문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질문할 수 있는데 질문에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적시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두둔했어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런 뭐 이메일 등으로 소스 등이 감염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보안정을 받아라 하는데 안 받고 있어요. 그 질의 과정인데 저렇게 그 질의 맥을 끊는 거죠. 저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뭔가요? 싸움하기 이전에 이미 본인이 만약에 모욕적인 언사를 얻었다면 그거는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뭘 어떤 질의를 할 건지,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질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질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이성만 의원이 사실은
돈봉투 사건으로 뭐 어떤 국민께 사죄하는 걸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맥을 못 짚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중앙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야 될지. 예컨대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저 전자투표기와 관련이 있는 해킹이에요. 그렇다면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성만 의원의 국회의원 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뭐가 중요한지.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이죠? 예, 질문 가능합니다. 그럼 질문 가능. 원래 옛날 자리를 바꿔서 하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본인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본인한테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미 이전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보안 점검에 대해서. 그럼 연이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안 하면 또 보안 질문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문제 있다고 끊을 수는 있지만 먼저 질문했다고 순서가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했다. 이게 ATM기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이어서 오히려 보충 질문으로 더해주세요라고 할 것인데 중앙선관위 편을 든다는 인식을 받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보안장을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전혀 지장이 없는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은 지금 이 사태를 맞아서 이제 상임위원회 퇴장을 했었고 앞으로도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뭐 불참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계획이십니까,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이성만 의원이 행안위 끝나고 나서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막 정말 얼굴이 붉어락 해가면서 장제원 위원장의 모욕과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치가 있어야만이 상임위가 재가동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이 두 분의 이걸 보면서 왜 우리 국회는 정말 품격 있게 서로 따지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 민망했고요. 물론 이성만 의원이 처음에 위원장에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격하게 하기는 했지만 장제원 의원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이성만 의원의 아픈 걸 건드렸지 않습니까? 무소속 의원이 돼서 자리를 옮겼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의사와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됐고요. 뭐 저는 이성만 의원도 어제 부적절했고요. 장제원 위원장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전에 국회 안에서 그런 설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위원들이 좀 품위를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만 의원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탈당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소속인 상황이고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성만 의원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물고 이제 이 회의를 불참한다는 거는 이성만 의원을 아직 민주당 의원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할 때 꼭 뭐 정당 간의 구분을 가지고 입장을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제원 위원장의 전반적인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 무관하게 저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직역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는 걸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김정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넘긴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에 탈의료기관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 지역사회 문구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업무 영역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 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의료법을 개정해서 간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은 양곡법처럼 재투표 절차를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에도 부정적이어서 내년 총선까진 거대 야당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예, 뭐 리포트 보셨지만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그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텐데 그만큼 간호법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보건의료 체계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예. 직역들 간의 이해 충돌이 너무 심해졌고 특히나 간호사법인데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도 규율 대상이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도 반대하는 입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 내에서 수기 과정에서 전부 포섭되지 않았다는 거죠. 2021년도 3월 달에 발의된 법안이거든요. 그때 처리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처리가 된 거예요. 예. 급작스럽게. 그렇다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이해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조율 과정을 거치자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조율안이 뭐였냐면 법 이름을 바꾸자. 그럼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규율 체계를 좀 바꿔놓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구 좀 빼고 이걸 단 한자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민주당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법 의도가 간호사들의 최후 개선의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떤 정략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제2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또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에서 제2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녹여내는 이런 게 예. 필요합니다. 제2과정은 사실은 이제 기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의 의사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당들끼리 수기 과정도 거치고 해서 법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전에 양곡법도 그랬고 지금 간호사법도 그렇고 지금 또 앞으로 남은 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계속 줄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언론이건 전문가들이건 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대로 이 남은 새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국회 지금 논의의 책임이 제1당인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2당이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큰데 지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책임을 지금 민주당에 돌리고 있고요. 마치 민주당이 제1야당인 제1당의 뭐 힘을 가지고 다 밀어붙인 것처럼 계속 네.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법도 그랬고요. 앞으로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요. 그간 법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가 좀 주도하고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내대표 간 교섭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합의된 목소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진이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성단체는 즉시 악의적인 다큐 상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첫 변론의 제작진은 법원 판결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다며 영화의 개봉이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라는 것이 1차 가해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가해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터무니없는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여성단체협의회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성의 인격을 짓밟으며 가혹한 무차별적 가해를 가하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기관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일부 세력의 행태에 피해자는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삼존불의 먼지를 털어내는 소재 관용 음식이 봉행됐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서울 종로구 조계사입니다. 대웅전에서 스님들이 염주 대신 청소 도구를 들었는데요. 삼존불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습니다. 높이가 5m가 넘는 불상의 청소를 위해 여러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긴 막대 끝에 달린 먼지털이개부터 큰 붓까지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불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냅니다. 네, 이 행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행되는 의식인데요. 관욕이란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9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향수로 부처님을 씻겨주었다는 보요경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되고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 먼지도 모두 다 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강릉은 낮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으면서 5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28도 보이겠고 강릉 34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북부와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반짝 더위가 꺾였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